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이끌 주요 인선이 가시화됐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합리적 개혁론자로 평가받는 정성호 의원, 또 민정수석에는 검찰 출신 봉욱 변호사, 그리고 앞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의 주무부처가 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윤호중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다만 모두 비교적 온건한 성향이란 점에서 검찰 개혁의 속도 조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늘 여의도 인포메이션에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60대와 20대의 고용률이 뒤바뀔 날이 머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일하는 어르신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요즘 고령층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 얼마나 잘 알려져 있고 또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오늘 라디오 생존백서에서 고령의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 적용 실태와 또 개선이 필요한 점 등 꼭 알아둬야 할 권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방송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 심사소위를 열었습니다. 13조 2천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 경정 예산안 여야 합의로 의결했죠. 네, 그동안 여야가 특히나 소비 쿠폰 두고 포퓰리즘 공방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다가 어제 지역화폐 예산 6천억 원 추경안은 원안대로 통과가 됐고요. 네. 다만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소비 쿠폰을 발행하는데 중앙정부랑 지자체랑 어느 정도 파일을 나눠서 예산을 써야 된다면 지자체에는 부담이 갈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원래 정부 원안은 중앙정부가 10조 3천억 원 내고 지방정부가 2조 9천억 원 부담하는 거였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고 중앙정부가 예산 100%를 다 부담하는 걸로 통과를 했고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제일 견해차가 컸던 소비 쿠폰 예산에서 여야가 합의로 이루게 된 건데 이거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사실 방도가 없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소비 쿠폰 때문에 추경을 막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추경을 생각하면 지금 자영업자라든가 취약계층 숨통을 좀 틔워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고 그런 여론의 부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야당이 좀 하나씩 의견을 좀 전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행안위 관계자는 우리 역시 국민을 도와줄 방법을 찾아야 되고 정부도 절충안을 내놓은 만큼 극력 반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예결위 심의 단계에서 또 예산 추가 증액 두고 여야가 다시 줄다리기를 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2차 추경안 핵심 쟁점인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일단 이 처리 가닥이 잡혔는데 이번 주 이제 추경안 본회의 처리 두고서 계속해서 이 줄다리기가 이어질 걸로 보인다고요? 네. 소비 쿠폰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다가 한 곱이 넘겼는데 이제 또 국민의힘은 장기 연체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것 또한 돈 퍼주기다 혹은 그런 도덕적 해이, 비탄감을 아무나 해주냐 이런 걸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국민의힘이 또 주장하는 게 국적불명의 외국인 2,000명, 182억 원에 달하는 채무도 탕감된다. 도박비, 유흥비로 진 빚까지도 탕감 대상이 될 수 있다. 라면서 중국인 포함한 외국인 빚은 탕감하고 국민 대출은 봉쇄하는 자국민 역차별이 이재명식 민생이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상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나 나경원 의원 이런 분들은 쎄쎄 정책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민주당 입장은 확실히 결정된 게 없는데도 국민의힘이 돈 없는 프레임, 정치적 공세를 펴고 있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숫자의 근거, 외국인 2,000명이고 그에 대한 채무 탕감이 182억 원에 달한다. 이거는요.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캠코가 채무가 있는 이들 중에 외국인 비율 기준이 있어서 그걸로 그냥 추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캠코 쪽에서는
그 수혜 대상으로 추정되는 외국인이 현재로선 확인이 불가능하고 실제로 외국인이 추경 지원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입장입니다. 추정치지 확실하지는 않다는 네, 얘기고요. 그러니까 채무를 진 사람 중에 외국인 비율이 그렇더라, 비용이 이렇더라라는 거에서 갖고 온 거지. 네. 추경에서 채무 탕감을 받는다라는 거는 그 확정된 건, 대상인지는 네, 모른다. 그건 네.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에서는 모든 외국인이 채무 탕감 대상이 되진 않을 거라는 취지로 입장을 보이고 있고, 또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했던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기본적으로 외국인은 대상이 안 되고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영주권자 정도만 해당할 수 있는데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다라고 답한 상태입니다. 예. 한낮의 교양 파트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의 이 사의 표명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검찰 인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심우정 총장 오늘 바로 퇴임식 가졌죠. 네. 마지막 출근길이었어요. 그때 취재진들하고 만나서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가 100년 대계로 설계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계속 좀 검찰 개혁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예. 검찰 내부방에서는 좀 분위기가 좀 되게 자포자기하는 그런 뭔가 무력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심우정 총장에 대해서도 어떤 실망감, 그러니까 중차대한 시기에 조직을 이끄는 일을 포기하고 갑작스럽게 떠나는 걸 보면서 실망한다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고 네. 내부 분위기가 지금 좋지 않은 걸로 전해지는데 좀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뭐 하다가 갑자기 사퇴하는 거냐 이런 분위기도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어제 심우정 총장 사의 표명하고 곧바로 검찰 인사가 발표가 난 건데 근데 이게 순서가 사실은 심우정 총장이 인사 소식을 먼저 들어서 사의를 했다라는 그런 타이밍이 좀 그러네요.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네. 그 인선을 보면 그 서울중앙지검 수장 여기는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이죠. 이 자리에 정진우 서울 북부지검장 임명했고 또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하면서 직무대행 역할을 해야 될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네. 또 서울 동부지검장의 임은정 대전지검 중경단 부장이 맡게 됐습니다. 예. 근데 제일 주목받았던 건 임은정 검사인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지검장,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네네. 또 서울로 올라오게 됐어요. 그렇죠. 그 윤석열 정부 때는 대립각을 세웠었고 그래서 한직으로 밀려났다 찍혔다 뭐 이렇게 평가를 받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뭔가 어떤 초고속 승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서울 동부 지검장 자리로 오게 됐고 네. 또 내부에서도 굉장히 좀 지속적으로 검찰 개혁을 주장해왔던 유명한 사람이죠. 네. 근데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직 인사 발표였는데 이렇게 좀 비특수통 출신이 약진했다라는 점이 제일 눈에 띄는 특징이고요. 네. 그러니까 임은정 검사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제일 유명하니까 화제가 되긴 했지만 사실 그 뒤에 눈여겨볼 만한 거는 이렇게 검찰 개혁론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친윤 명단에 오른 검사가 포함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 때 약진했던 인물이라도 업무 능력이 있다면 우리 기용하겠다. 이거 되게 어디서 기시감이 느껴지시죠? 그렇죠. 유임과 비슷하게 장관. 네. 그래서 어떤 장관 임명과 비슷한 그런 이재명표 실용주의가 여기서도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문제는 여기서 이제 범야권인 조국혁신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친윤 검사라고 하는 게 정진우 지검장, 성상원 지검장인데 서울중앙지검장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굉장히 요직에 다 갔고 이 사람들이 다 조국혁신당에서 친윤 정치검사라고 명단을 넣었던 거기에 이름 올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소식 듣고 혁신당 그 끝까지 간다 검찰권 오남용 진상규명위원회는 논평을 냈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충실히 복무했던 인사들이 숙청되지 않고 요직에 기용된다면 정부가 우선 국정과제로 추구하는 근본적인 개혁에 중대한 걸림돌이 될 것이 자명하다 이렇게 비토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면직안을 제거하면서 방통위가 이제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가 됐습니다. 네, 김태규 부위원장이 사실은 사표를 제출했던 건 지난 4월 말이었어요. 그리고 연차를 내고 쭉 쉬다가 5월 말쯤부터 쉬다가
오랜만에 어제 출근했는데 어제 면직이 제가 됐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가 돼서 전체 회의를 열 수가 없어요. 뭐 의결을 해야 되는데 네. 방통위 같은 경우에는 최소 3명 이상 위원이 참석해야 전체 회의 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준석 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요구를 했대요. 대통령 몫의 방통위원을 추천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한 명 추천해서 2인 체제가 되면 네. 그런데 1대1로 의견이 갈리면 어떻게 의결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네. 네. 그랬더니 이진숙 위원장이 거기에는 대답을 못하고 그냥 이제 잘하겠다 뭐 정도로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앞둔 상황인데다가 방통위 조직 개편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자, 내란 특검이 이 2차 소환을 통보한 날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고 그래서 오는 5일에 재소환을 통보했는데 이 출석 시간 두고 또 신경전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원래 6월 30일에 출석하라고 했다가 7월 1일로 미룬 거였는데 그렇죠. 7월 1일에 안 왔고 네. 그래서 그럼 7월 5일로 정해주겠다. 오전 9시에 와라 네. 했는데 9시는 안 되겠고 10시에 가겠다 한 네. 거죠. 네. 그랬더니 내란 특검이 안 된다. 9시. 우리가 말한 원래 9시에 오세요 이렇게 된 건데요. 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측은 통상 오전 조사는 10시부터 하는 게 관행이 아니냐라는 주장을 펼친 거고 특검팀은 1차 조사 경과를 고려하면 조사할 게 많고 사회 일반적인 업무 개시 시간을 고려하면 9시가 맞다라는 네. 거예요. 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오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일 오전 9시 정각에 도착하진 않을 것 같은데 10분, 20분 정도 늦더라도 출석해서 진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뭐 기본적으로 출석을 피하는 입장이 아니라서 적극적으로 가서 진술할 거라는 입장이다. 그러니 불출석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전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불출석은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좀 당당한 어조지만 사실 10분, 20분 정도 늦을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요지는. 네. 또 한 가지는 특검은 이제 그 전에 윤 전 대통령이 경찰 총경이 나를 신문하는 게 네. 마음에 안 이제 그거 불편하다. 걸맞지 않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특검은 계속 이대로 신문을 주도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있어요. 일단은. 그래서 예. 양측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조사가 또 무난하게 이루어질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금 내란 특검팀이 오늘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그리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동시에 소환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5일에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의 준비의 일환이겠죠. 예. 혐의 다지기에 들어간 걸로 보여지고 한덕수 전 총리 오늘 오전 9시 52분쯤에 서울고검에 출석했습니다. 네. 그 10시에 출석하라고 해서 요때 맞춰서 간 건데 네. 그 사후 문건 서명 뒤 폐기 의혹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 내란 동조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취재진 질문이 있었지만 네. 일절 답하지 않고 들어갔고요. 네. 안덕근 장관도 같은 시간에 서울고검에 출석했는데 역시나 취재진 질문에는 별도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을 부른 이유 중에 핵심은 그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했는지 그리고 일부 국무위원들의 경우 동조했던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이 여부가 네. 핵심이고요. 네. 특히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그 새로운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네. 뭐 한 전 총리가 지시해서 폐기됐다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어서 관련해서 이 두 사람을 부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김건희 특검 그리고 순직 해병 특검은 오늘 이제 나란히 현판식을 열고 정식 출범하죠. 네, 이제 세 개 특검팀 오늘로서 모두 출범을 완료를 하는 건데요. 네. 그래서 각 특검팀마다 경찰과 연락망도 구축하고 사무실 주변 순찰도 강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에요. 예. 먼저 김건희 특검을 보면 사실 여기가 제일 많은 것에 걸쳐 있는 특검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교통정리부터 필요해요. 네네. 의혹도 방대한데 여기에다가 그 핵심 피의자 참고인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가령 그 김건희 여사 문고리 3인방이다라고 하는 수행비서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중복돼서 여러 의혹에 등장을 하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연결돼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뭐 좀 업무 분장이 쉽지 않았다라는 후문인데요. 네네. 또 그 의혹들이 특검 수사 대상에 맞는지 선별 작업을 한다고 하고 예. 좀 추려냈고 쳐낼 거는 좀 쳐내고 너무 이제 근거 없이 의혹 정도로만 제기된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쳐낼 것 같아요. 네네네.
가장 큰 관심사는 그러면 김건희 여사 당사자를 언제 소환할지 이거인데 그렇죠. 뭐 그 전에 뭐 기억들 하시겠지만 그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방문 조사를 해서 뭐 황제 특혜 조사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적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적은 없어요. 네. 그런데 특검은 대면 조사에 대한 의지가 있고 김건희 여사 측도 이제는 어떻게 물러나기 어려우니까 소환 요구에 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 예. 최상병 특검팀도 현판식 열고 공식 출범하는데 여기는 수사 대상이 총 8가지입니다. 순직 경위, 네. 그리고 구명 로비,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호주 대사 임명되는 과정에서 그런 불법 행위 등이 들어 있고요. 임성근 구명 로비에서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이 의혹도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원래는 이게 김건희 특검팀하고 여기가 또 중첩이 돼요. 그래서 공통수사 대상인데 일단은 최상병 특검에서 먼저 들여다보고 나서 같이 본다는 방침입니다. 네, 워낙 사안이 많다 보니까 속도를 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오늘 공식 출범을 합니다. 자,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의 이 관세 협상 타결 조건으로 쌀 시장 개방을 요구하면서 지금 일본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우리가 사실 대통령 파면 과정 겪으면서 리더십이 부재한 사이에 일본은 재빠르게 움직이긴 했어요. 장관급 무역회담을 미국하고 7차례나 가졌는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제 일본의 쌀 시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일본이 대량의 쌀 부족을 겪으면서도 미국산 쌀을 수입하지 않는다라고 불만을 막 드러냈어요. 근데 일본이 지금 되게 쌀에 더 민감해요. 어느 나라든지 그런 식량 주권 때문에 쌀이라는 게 민감할 수 있지만 일본은 지금 쌀이 없잖아요. 그런 시장이 되게 민감한데 그래서 일본 정부가 즉각 대응하면서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농업 부문을 희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보호해야 할 것은 보호하겠다. 이렇게 좀 강경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도 쌀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일단 보여진 건 약품. 약에 대해서 좀 타겟이 되고 있는데 미국 제약업계가 요구를 하고 있어요. 한국이 수입 의약품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 한국의 약값 정책을 정부에서 무역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삼아달라라고 트럼프 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트럼프는 뭐 쌀값이든 뭐든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결국에 관세 협상의 지렛대로 쓰려는 의도가 있거든요. 이번 주 중에 최종 관세율을 정해서 통보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뭐 한미 정상회담도 할 거라고 하고 이 관세 협상 뭐 빨라서 좋을 게 없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아무래도 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일본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8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점심시간에 접어들면서 도로 정체는 주춤해지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대명터널 부근 갓길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 서평태풍기점 부근에서는 대형 화물차 관련 화재 사고가 나면서 현재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근 4km 구간에서 정체 매우 심해져 있습니다. 이후로는 일찍에서 금천 사이로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강릉휴게소 내부의 주차장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현재 처리하고 있고요.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초정 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원효대교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이 여파받아 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 정체가 더 심해져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방면으로 연희램프를 앞두고는 2, 3차로에 걸쳐 낙하물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수요일은 투자의 시대, 국내외 돈의 흐름을 살펴보는 수요 금융시장 시간입니다. 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파죽지세였던 6월 랠리 이후에 지금 코스피가 숨고르기 장세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3050 부근으로 전일 대비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6월 랠리 이후에 숨고르기 국면으로 들어간 모습인데요. 네. 일주일간 동향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주 수요일 3100에서 시작했는데 오늘 3050이니까 2% 가까이 하락한 셈입니다. 네. 일주일간 하락하고 반등, 다시 하락을 반복하는 등 변동성이 큰 흐름입니다. 네. 특히 어제는 장중 2% 가까이 상승해서 3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지만 이후 상승분을 대폭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다만 조정 압력 속에서도 어제 발표된 6월 수출입 동향은 큰 힘이 됐습니다. 네. 6월 수출액이 59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3% 증가해 역대 6월 최대 실적을 기록했거든요. 네. 특히 주력 수출 품목 중에 반도체 수출액이 11.6% 증가해 사상 최대 실적을 냈고 자동차도 2.3% 증가하며 역시 역대 최대 실적이었습니다. 네. 무역 흑자 규모도 91억 달러로 2018년 9월 이후 최대를 기록했고요. 상반기 전체 수출액을 놓고 보면 3,347억 달러로 역대 3위 수준입니다. 뭐 수출입 동향을 보면은 지금 뭐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투자자별로 매매 동향은 좀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을까요? 네, 일주일 동안 국내 증시 참여자들의 매매는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네. 외국인들은 2조 원 넘게 순매도한 반면 개인은 또 그만큼 순매수했습니다. 예. 기관도 소폭 사면서 외국인 매도 물량을 흡수했는데요. 뭐 전형적인 외국인 차익 실현과 국내 투자자 저가 매수 구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또 개인 투자자들이 2조 가까이 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 배경에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도 한몫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예. 정부가 지난주 수도권하고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했잖아요. 네. 그래서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고 있거든요. 네. 또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천 시대 발언과 퇴직연금 제도 개선 이런 것을 통해서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의 투자 패러다임 전환을 유도하려는 정부 정책 방향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번 주에 특히 좀 주목받고 있는 테마가 있다면 어떤 테마일까요? 네, 지난주는 스테이블 코인 테마가 뜨거웠는데요. 네. 이번 주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가 지주 회사들을 밀어 올렸습니다. 네. 일주일간 코스피 상승률 순위를 보면요. 효성그룹의 지주사인 HS 효성이 33% 넘게 폭등했습니다. 아, 네. 어제 하루에만 30% 오름의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네. 뭐 세아홀딩스, 크라운혜택홀딩스, FNF홀딩스 이런 지주사들이 20% 넘게 올랐습니다. 예.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그러니까 어제 이렇게 오른 점은 상법 개정안을 반대해왔던 야당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고요. 여야는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예. 네, 이에 따라 지주사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금융지주사들도 동반 강세입니다. 반면에 뭐 아무래도 최근에 워낙 이제 급등했던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차익 실현이 또 강하게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급등했던 종목들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네. 일주일간 하락률을 보면요. 스테이블 코인 테마주들이 대표적입니다. 카카오뱅크가 일주일간 17%, 예. 카카오가 15%, 네이버도 10% 넘게 하락했습니다. 예. 카카오페이도 12% 정도 하락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테마의 열기가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네. 원전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 대장주로 꼽히는 두산에너빌리티가 11%, 한전기술도 16%, 한전산업도 7% 하락하며 상승분을 대거 반납했습니다. 예. 방산주들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10%, 한화 시스템 10%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했고요. 네. 뭐 이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서 과열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네, 증권가에서는 한국 증시가 밸류에이션 정상화를 넘어서 좀 더 오르려면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렇게 좀 빠르게 오를 때만 해도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들도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빠르게 오른 만큼 또 이번 주에 빠르게 토해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코스닥 시장 상황 어떤지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 지수는 일주일 동안 코스피보다 더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 예. 지난주 수요일 800 정도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은 780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2% 정도 내린 셈인데요. 코스피 하락폭보다 훨씬 큰 수준입니다. 예. 이틀 연속 큰 폭 하락한 다음에 반등했지만 오늘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개별 종목 간에는 오르는 종목도 있습니다. 항암 신약 개발 기업인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는 미국계 헤지펀드 투자를 받았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2배 가까이 올랐고요. 오, 네. 캐릭터 완구 기업 오로라 역시 실적 개선 기대감에 100% 넘게 상승했습니다. 예. 반면 최근 화제가 됐던 테마주들은 큰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대표적인데요. 과열이 한풀 꺾이면서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예.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큰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리스크가 높은 중소형주부터 먼저 매도하는 경향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포모라든지 어떤 불안감 때문에 급하게 투자를 하기보다는 잘 공부를 하고 천천히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시아 주요 증시 동향 살펴볼까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일주일 동안 우리 증시가 조정을 받은 것과 달리 아시아 주요 증시들은 대체로 안정적인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일본 증시 강세인데요. 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이번 주 들어 5개월 만에 4만 선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예. 지난해 7월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 증시 강세의 배경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협정 체결 소식과 중동 지역 긴장 완화 같은 글로벌 리스크 요인들이 해소된 것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우려 요인들이 해소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분위기가 확산됐고요. 네. 그래서 일본 증시로 해외 투자자들이 12주 연속 매수하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네. 중국 증시도 좋았습니다. 상해 지수는 연달아 상승하며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듯 미국과 중국이 희토류 수출입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그런 긴장감이 완화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고요. 네. 경제 지표도 좋았습니다. 심리 지표로 분류되는 차이신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게 50.4포인트로 전월에 48.3포인트에서 크게 개선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이죠. 예. 중국 증시에서 종목별로는 은행 섹터의 강세가 도드라졌습니다. 네. 중국 공상은행, 농업은행 이런 은행들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 반도체와 게임주도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예. 홍콩 증시도 중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국제유가 가격 하락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것까지 작용하면서 홍콩 증시도 좋았고요. 네. 대만 증시인 가권 지수도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예.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잘 나가니까 가권 지수도 훈풍이 불었습니다. 이렇게 일본, 중국, 홍콩, 대만 다 분위기가 좋으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다시 또 이렇게 탄력을 받아서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미국 증시는 어떤 흐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미국 증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관세 우려로 한동안 조정을 받다가 그런 무역 갈등 완화가 되니까 다시 사상 최고치를 이어간 건데요. 네. 중국과의 긴장 완화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캐나다와의 사이도 좋아졌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디지털세 강행을 한다는 이유로 무역 협상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그런데 캐나다 재무부가 협상 진전을 위해서 디지털 서비스세를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의 우려가 해소되면서 미국 증시도 다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 동향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일주일간 국내 증시 조정과 외국인 대규모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환율에도 상승 압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까지는 증시 급등하고 맞물려서 환율이 빠르게 하락했지만 이번 주부터는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이 일주일간 2조 원 넘게 증시를 순매도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다시 본국으로 자금을 회수할 때는 판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야 하거든요. 네, 네. 이 과정에서 달러 수요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환율 상승 압력이 만들어집니다. 지난달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네. 지난달은 외국인이 국내 증시를 대거 순매수하면서
환율이 내려갔거든요. 예. 하지만 이번 주는 그 흐름이 반전된 상황입니다. 네. 특히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가 너무 많이 오른 것이 아니냐, 단기간에 급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조금 퍼지고 있어서요. 네. 환율 상승 압력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네. 다만 6월 수출 지표가 굉장히 좋잖아요. 예. 이렇게 펀더멘털 개선이 맞물리면서 환율의 빠른 상승보다는 완만한 상승 정도에서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경제 이벤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는 목요일에 발표될 미국의 고용 지표입니다. 네. 6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인데요. 네. 원래는 금요일에 나오지만 금요일이 미국 독립기념일 휴장으로 인해서 목요일에 발표가 됩니다. 네. 이 고용 지표가 왜 중요하느냐면 미국의 고용 시장이 예상보다 둔화하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면 연준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내릴 명분이 더 커집니다. 아하. 그렇다면 글로벌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죠. 네. 네, 월가의 전문가들은 이번 신규 고용이 11만 5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전달에는 13만 9천 명 늘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조금 둔화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예. 국내 이슈로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여부가 중요합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논의를 하고 이르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네. 이는 국내 증시, 특히 지주회사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외국인들의 대규모 차익 실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이 실제로 통과된다면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다시 증시 반등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반대로 처리가 지연되거나 무산된다면 추가 조정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죠. 네. 마지막으로 현재 시장 상황 전망을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현재 시장 상황을 종합해 보면 지난달 파죽지세 상승 이후 자연스러운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외국인들의 대규모 차익 실현이 이어지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하고 기관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가 뒷받침되는 상황입니다. 네. 네, 증권가에서는 무분별한 테마주 추격 매수보다는 실적과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한 선별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합니다. 네. 특히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들의 변동성이 극심한 만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네. 이번 조정이 과연 건전한 조정인지 아니면 상승 추세의 전환점인지를 가려내는 시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아직 펀더멘털 지표들이 견조한 만큼 단기 조정 이후 재상승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수요 금융시장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하하의 써니데이 띄워드리고요. 저는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상대방이 말을 얼른 하지 않고 사이를 두거나 머뭇거릴 때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게 뜸들이지 말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얼른 이야기해봐. 여기에서 뜸들이다는 관용구로 일이나 말을 할 때 쉬거나 여유를 갖기 위해 서둘지 않고 한동안 가만히 있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뜸을 들이다라는 표현에서 원래 뜸은 음식을 찌거나 삶아 익힐 때 흠씬 열을 가한 뒤 한동안 뚜껑을 열지 않고 그대로 두어 속속들이 잘 익도록 하는 일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밥은 10분만 뜸들여라. 지금은 뜸들이는 중이니 뚜껑을 열지 말고 기다려라. 같이 말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관용구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원래 뜸의 뜻 그대로 쓴 것입니다. 우리 고유어인 뜸이란 말은 동음 이의어로 여러 가지 뜻이 있는 표현입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뜸은 병을 치료하는 방법의 하나로 약쑥을 비벼 쌀알 크기로 빚어 살 위에 혈에 놓고 불을 붙여 열기가 살 속으로 퍼지게 하는 것이고 이때는 뜸을 뜨다란 표현으로 사용하죠. 또 뜸이란 말에는 한 동네 안에서 몇 집씩 따로 모여있는 구역이란 뜻도 있어서 윗뜸은 위쪽에 위치한 마을을 뜻하고 아랫뜸은 아래쪽에 위치한 마을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푹푹 찌는 듯한 찜통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뒤덮으면서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장맛비를 뿌리는 정체전선은 북한 쪽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당분간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부산, 제주 31도, 대전 33도, 광주 34도, 대구와 강릉은 36도까지 치솟겠고요. 높은 습도 때문에 체감 온도는 기온보다 더 오르겠습니다. 한편 북한 쪽으로 올라가 있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서해 5도에는 지금 비가 오고 있고 서울에는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서해 5도는 오후까지 10에서 60mm의 비가 오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기가 불안정해서 저녁까지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 경상도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30mm 정도의 소나기가 오겠고요. 일부 지역에는 벼락과 돌풍이 동반돼 요란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고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8도, 습도는 70%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오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소환을 예고한 내란 특검팀이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동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과 순직해병 사건 특검팀은 오늘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사의 표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본격적인 검찰개혁의 시간이 왔다며 심 총장 등에 대한 출국 금지와 소환 조사,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특검에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혁신위원장에 사선 안철수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힘이 사망선고 직전에 의식불명 상태라며 당 개혁을 위한 처방전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인사에서 과거 불법 수사를 했던 검사들 일부가 성찰과 사과는커녕 영전했다고 반발하며 인사를 원점에서 제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날씨부터 살펴보죠. 오늘도 무척이나 덥습니다. 네, 장마철인데도 장맛비는 온데간데 없고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예. 낮에는 무더위에 밤에는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자꾸 잠을 설치게 되는 요즘인데요.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밤에도 최저 기온이 26도를 웃돌면서 사흘째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네. 또 강릉에서는 밤사이 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지질 않으면서 역대 가장 빠른 초열대야가 될 가능성도 나옵니다. 네. 낮에도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대부분 지방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 대구와 강릉이 36도, 서울도 32도 안팎까지 오겠습니다. 네. 또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 영남 지방에는 5에서 30mm가량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네. 요즘은 날이 워낙 더워서 그런지 비가 내려도 도통 시원해지질 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마치 꼭 사우나에 들어선 것처럼 꿉꿉해지기만 하는데 예. 밤낮 없는 무더위에 어제까지 온열 질환자도 50명을 넘어섰다고 하네요. 네. 가급적이면 야외 활동 자제해 주시고 또 수시로 물 마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건강 관리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뉴스 보니까 유럽도 무더위가 심한 것 같더라고요. 네, 유럽 각국에서도 이 사상 최고 기온 기록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네. 포르투갈과 스페인에선 수온주가 46도까지 올라서기도 했고요. 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96개 행정권역 중 16곳에 폭염 적색경보, 68곳에 주황경보를 발령했는데 네. 일부 지역은 낮 기온이 40도를 넘어서면서 2천여 개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예. 이런 폭염은 인명피해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스페인에서는 야외에서 일하던 노동자 한 명이 숨졌고 네.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 곳곳에서 열사병으로 의심되는 사망사고들이 속출하고 아이고. 있습니다. 네. 덥고 건조한 날씨에 그리스와 포르투갈에선 산불도 잇따랐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3년 전 폭염으로 전역에서 약 6만 명이 사망을 했는데 네. 전문가들은 이상 폭염이 더 이상 이례적인 기상이병이 아니고 뉴노멀이 됐다 강조하면서 즉각적이고 강력한 기후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6월 딱 지나고 7월 됐는데 이렇게나 뜨겁다는 게 너무나 무섭습니다. 네. 올해도 이렇게 절반이 지나갔는데 이제 하반기에 좀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경제사회 분야 주요 제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먼저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갑니다. 네. 기존 5천만 원이었던 게 9월부터는 1억 원까지 보호를 해주기로 했는데요. 네. 일반 예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보호 한도도 마찬가지로 1억 원까지 올라가는데 네. 그간 여기저기 다른 은행에 쪼개서 예금을 들어놔야 했던 걸 생각하면 예. 한결 편해질 것 같습니다. 네. 예금보호 한도는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이 금융권별로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에서 제각각 운영해 오다가 1997년 말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전 금융권에서 예금 전액을 보호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2001년 부분보호제로 돌아오면서 5천만 원으로 설정된 뒤로 지금까지 쭉 한도를 유지해 왔는데요. 네. 그런데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지금 만 원이 예전 만 원과는 또 다르잖아요. 아주 다르죠. 네, 이 때문에 오는 9월 1일부터 2배로 높여서 1억 원으로 한도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예금자가 더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고 또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들었던 예금을 모아서 넣을 수 있으니까 금융시장 안정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네. 또 시중은행에서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에도 예금 보호가 더 되는 만큼 금융시장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봅니다. 네. 또 달라진 점을 살펴보면 이달부터 헬스장이나 수영장 같은 체육시설에서 쓴 돈에도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네. 여름 휴가철 맞아 운동 좀 해볼까 싶으셨던 분들 의욕이 한층 더 불타오를 것 같은 소식인데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공제율이 30%로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됩니다. 예. 또 눈여겨봐야 할 게 다른 용도와 구분이 어려운 결제는 전체 금액의 절반만 시설 이용분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헬스장 이용권이 있는 곳에서 PT 개인 레슨을 받는다든지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거나 하면 전체 금액의 50%는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PT 회원권을 구매했을 때 영수증에서 시설비와 강습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50만 원에 한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더 짚어보면요. 네. 최근 한부모 가정에서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배드파더, 배드마더 문제가 이슈가 되기도 했잖아요. 네네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이 됩니다.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뒤에 이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방법인데요. 네.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해서 3번 이상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야 하고요. 또 소득 상황도 맞아야 하는데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의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는 18세까지 1인당 월 20만 원 선지급되는데요. 양육비 채무자가 선지급 금액보다 많은 양육비를 줬을 때 지급이 중지된다고 하네요. 예. 자, 그리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를 할지를 놓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간극이 여전하다고요. 네,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겨 진행 중인데 팽팽한 긴장감 속에 열린 8번째 회의에선 노동계는 시급 13,060원을 경영계는 1090원을 제시했습니다. 11,360원. 11,360원을 예. 제시했습니다. 최초 요구안에서 노동계는 140원 내리고 경영계는 60원을 올렸지만 여전히 1,200원이 넘는 간극이 있는데요. 네. 노동계는 현재로선 이 노동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네. 생계비는 매년 오르는데 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삭감된다면서 과감한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고요. 반면 경영계는 현재 수준의 최저임금도 어려워서 감당하지 못하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기준이 돼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네. 이미 지난달 29일까지였던 법정 심의 기한은 매년 그래왔듯이 넘겨버렸고 다음에 최저임금 고시 기한은 매년 8월 5일이고 그 전에 이의제기 절차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하면 7월 중순이 최저임금 결정 마지노선인데요. 네. 노사가 계속 합의를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우선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이 범위를 좁히고 그래도 안 되면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이 노사 최종안에 대한 표결에 나서는데요. 네. 이 경우 사실상 공익위원이 손들어준 최저임금안이 통과됩니다. 자,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시청역 참사 기억하실 텐데요. 이 일주기가 되는 날 또 차량 돌진 사고가 벌어졌다고요. 네, 어제 오후 4시쯤 상암동에서 50대 여성이 몰던 SUV 차량이 도로 옆 인도를 가로질러 공원에 있던 벤츠를 덮쳤는데요. 네. 이 사고로 벤츠에 앉아있던 40대 남성이 치여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페달을 잘못 조작했다 진술했는데 경찰도 급발진 사고는 아닌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딱 1년 전이었죠. 서울시청 근처에서 역주행 차량이 인도를 덮쳐 9명이 숨졌는데 당시 69살인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한 걸로 드러나 고령 운전자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예. 당시 충격으로 으스러졌던 울타리는 강한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방호 울타리로 대체됐고 차량들이 쉽게 넘어올 수 없도록 도로 한복판 광장에는 석재 화분이 새롭게 설치되기도 했지만 고령 운전자 사고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 지난해 국내 교통사고 5건 중 1건꼴로 65세 이상 운전자로 나타났는데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라고 하고요. 고령 운전자 면허갱신에 위한 교육은 한 달 전부터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은데 반면 면허 반납률은 5년째 2%대로 제자리 걸음입니다. 네. 당사자들은 면허 반납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이 방법과 시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인데요. 고위험 운전자의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는 등 조건부 면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보이고요. 또 페달 오조작에 따른 고령 운전자 사고율이 높은 만큼 오조작 방지 장치 중요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비용을 지원하거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들은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네. 초고령 사회, 고령자 이동권을 보장하면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촘촘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오늘도 지금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데 11시 32분 정도에 강릉 방향 대관령 휴게소에서 80대 남성 운전자가 몰던 차량 휴게소 내 식당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다는데요. 경찰에 이 페달을 역시나 잘못 조작했다고 진술을 했고요.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또 이분들은 빠른 회복을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은 동급생을 집단 폭행한 고교생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습니까?
네, 현실판 더 글로리 소식에 충격이 가시질 않고 있는데요. 네. 충남 청양에서 수년간 동급생을 집단 폭행하고 수백만 원의 금품을 빼앗은 고교생 9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네. 무려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괴롭힘이 이어졌는데 네. 165차례에 걸쳐 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했고요. 네. 평소 노예, 빵 셔틀, ATM기라고 부르면서 수시로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청테이프로 손목과 몸을 묶은 뒤 흉기를 들이밀면서 겁을 주거나 네. 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밀어버리고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해 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경찰은 주도적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이는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또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참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시간을 보냈을까 네. 답답하고 화도 나는 소식인데요. 네. 어떤 벌이 내려진다 한들 지나가 버린 시간에 대한 보상이 될 수는 없겠지만 네. 부디 초범이다, 나이가 어리다 이런 이유로 피해자의 또다시 생채기를 내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이게 뭐 드라마나 소설 속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또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네. 네. 자, 그리고 충북 지역에서 환자를 치료하던 의료진들이 집단으로 2차 감염되는 일이 있어서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지난달 청주의 한 상급 종합병원에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환자를 살리기 위해 치료에 나섰던 의료진 7명이 감염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이들은 중환자실 안에서 심폐소생 등 장시간 처치를 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혈액과 체액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감염된 의료진들은 현재 모두 증상이 없는 상태고 이 접촉자 전수에 대해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네. 또 환자와 접촉했던 다른 의료진과 장례지도사, 가족 등을 대상으로 최대 잠복기의 2배인 28일간 증상 발생을 추적 관찰하고 있다고 질병관리청은 전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서울 수도권 출퇴근 정체 심각한 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긴 한데 한강버스가 9월에 정식 운영을 앞두고 체험 운항을 시작했네요. 네, 어제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체험 운항을 시작했는데요. 예. 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까지 매주 3차례 운영되는데 서울 시민 외에도 희망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체험단의 반응은 각양각색이었는데요. 뱃놀이 하듯 유유자적 눈에 담는 서울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출퇴근용으로는 글쎄라는 반응입니다. 네. 에어컨을 전부 가동해봤지만 폭염에 선내가 너무 더워서 시민들은 땀을 뻘뻘 흘려야 했고요. 예. 소음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특히 1분 1초가 바쁜 출근 시간에 여러 교통수단을 갈아타야 하는 불편함을 감안할 만큼 메리트가 있을까 하는 반응도 보였고요. 네. 직장인이라면 너무 느려서 불안해 못할 것 같다는 고개를 젓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네. 관광용으로는 모두 높은 점수를 줬지만 출퇴근 활용도에선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었는데요. 선착장 정비를 마친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총 12대 한강버스 선박을 갖출 계획이고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모든 선착장에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배치하고 주변으로 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한편 마곡과 압구정, 잠실에는 무료 셔틀버스도 추가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모든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잖아요. 예. 개인적으로 한강버스가 출퇴근 지옥철 등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을 위한 새로운 발이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관광 목적으로라도 한번 타보고 싶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자, 앞서 한강버스 소식 전해드렸는데 2023년에 발표된 폴킴의 한강에서 함께 듣고요. 라디오 생존 백서 그리고 여의도 인포메이션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임지용입니다. 일터에서 억울한 일은 없어야겠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실버 크로스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네요. 네. 이 현상은 20대 청년보다 60세 이상의 고령층의 고용률이 더 높아졌다는 통계를 반영하는 말입니다. 네. 실제로 60세 이상의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우리 청년층 15세부터 29세까지를 말하는데요. 네. 이 세대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예. 이 현 상태라고 하면 올해 안에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청년층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데요. 네. 하지만 이 데이터 너머에서는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합니다. 네.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다행이니까 권리 같은 거는 뭐 바라지도 않는다라는 이제 생각이 있는 반면에 네. 또 다른 입장에서는 일하게 해준 걸 고맙게 알아야지 자꾸 따지지 말라. 아이고. 따지려 들지 말라라는 아이고. 입장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게 노동법이 우리 뭐 실버 노동분들, 고령층들이 일하는 분들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고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라디오 생존 백서 오늘은 고령층 노동자들의 노동법 적용 어떤 상황인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상담 필요하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김효신 노무사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샵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 9730번. 그리고 콩 게시판이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버 크로스 현상, 이게 그러니까요. 좋아해야 할지 뭐 또 걱정을 해야 할지 참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실제 주변에 보면은 정년퇴직 후에도 계속 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이런 현상이 맞아요. 나타나는 뭐 주된 이유가 뭘까요? 사실 뭐 요즘에 광고에도 나오는 거 보셨겠지만 실제 그 육체적 나이보다는 생각하는 이제 정신적 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인식하는 나이가 굉장히 젊으시셨죠. 네네. 뭐 0.8을 곱하는 게 내 인식 나이다라고 할 정도인데요. 네. 그래서 이 노년층, 고령층에서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이유가 물론 본인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이까지 하겠다. 그러니까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 목적도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네네. 통계에 의하면 대다수가 생활비 마련에 생계형 노동의 아이고. 성격이 짙다는 점입니다. 네. 실제로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이 최고 수준이고요. 반면에 이제 연금 수령액은 월 평균 8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어서 예.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노년층의 취업률은 증가하고 있는데 또 반대로 청년층 취업률은 또 하락하고 있잖아요. 네. 아예 이제 뭐 구직을 포기하고 그냥 뭐 쉰다라는 응답자가 늘고 있어서 네. 좀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그 원인은 또 뭘까요? 사실 제가 생각하는 제일 첫 번째 현상은 일자리 미스매치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우리 그 세대들 선배 세대들이 얘기하면 뭐 열심히 하거나 어느 데든 가든 일자리는 넘친다고 하지만 네. 사실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보다 기피하는 업종의 일자리에 채용만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뭐 그다음에 뭐 제조업 건설업 중심의 일자리 감소가 큰 영향도 있다고 보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신입사원 채용보다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심지어 채용형 인턴이라는 이 명목하에 정규직 문턱에는 못 가보고 인턴만 하다가 끝나게 되는 거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인턴뿐만 아니라 이제 계약직만 하다 보니까 네. 거의 뭐 일할 데가 거의 없다. 그래서 그냥 쉰다는 상태로 자연스럽게 빠지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도 들어서고 했으니까 네. 이런 청년 취업률 높이기 위한 뭐 다양한 정책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오늘은 이 노년층 일자리에 대해서 이야기 계속 나눠보고 네. 이분들은 어디에 취업을 많이 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그 사실 이제 중장년층 특히 고령층에서는 우리 청년들의 기피 업종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수준은 낮은데 우리 노동 강도는 높고 그다음에 단순 반복적인 일을 하는 그런 뭐 우리 소위 말하는 3D 업종 중심으로 여기 취업을 수요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우리 일하는 실버 노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젊은 시절에 그들이 해왔던 분야는 전혀 무관한 분야의 일을 하시는 분이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단순 노무직에 가장 많이 종사한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그 다음이 농림어업에 종사한다는 게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예. 실제 현장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많이 취업하는 분야가 이제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쪽 아니면 미화 쪽으로 많이 일하시고요. 네네. 남성분들은 역시나 경비원이나 주차관리원 아니면 운수업 쪽에서도 많이 취업하시게 됩니다. 그렇죠. 예전에 한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도 이렇게 새벽 첫차 타고 일터 나가시는 분들 막 72시간 동안 동행 취재했던 게 기억나는데 네. 이런 분들 대부분이 뭐 미화나 경비직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었거든요. 네. 이런 분들 근무 환경은 좀 어떤가요? 사실 미화하시는 분들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분들은 첫 번째는 우리 출근하시기 전에 모든 업무 완료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여러 명이서 조금 잘게 나눠서 하시면 좋은데 이분들이 맡고 있는 한 명의 업무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광활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업무 강도가 굉장히 세다고 말씀드릴 수 한층 있고요. 뭐 전체라든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실 개인의 것은 되게 깨끗하게 여기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네. 공용으로 가면 그렇지 않는 그렇죠. 경우가 많거든요. 아무래도 네. 그래서 그런 경우들까지 이제 결합되다 보니까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네. 급여 수준은 언제나 그 자리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제 최저임금은 매년 오르니까 월급도 당연히 오르는 것처럼 보고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게 용역업체도 그 건물에 이제 한테 용역 대금을 받다 보니까 네. 그 용역 대금은 결국에는 그런 거 인상된 가격을 다 못 받으니까 네. 이 분들한테 급여를 못 올려주고 차라리 휴식 시간을 더 부여하는 방식으로 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무량은 그대로인 상태로.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경비직 종사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또 뭐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이제 감시적 근로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감시적 근로자 승인 같은 경우에는 업무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네.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우리 휴게 시간 4시간 근로에 30분, 뭐 8시간 근로에 1시간 휴게를 주는 휴게 규정도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이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네. 연장 근로, 휴일 근로 하면 가산 수당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분들은 연장 휴일에 대한 가산 수당과 심지어 주휴 수당도 배제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적용되는 것은 뭐냐면 대부분 격일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과 연차 휴가는 적용이 됩니다. 네. 다만 이게 이제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네. 업체가 이걸 받지 않았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모든 규정이 배제되지 않고 적용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습 근로자의 경우에 네. 이런 수습 기간 동안에는 정직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러면은 거의 지금 최저임금 수준인 이런 미화나 경비직 같은 직종도 이 수습 기간 동안 급여를 감액할 수 있는 건가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감액 적용하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뭐 최저임금법에서 두 가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정할 것, 그 다음에 수습 기간을 정하더라도 그 수습 3개월만 최저임금의 10%만 감액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10%. 그런데 단 예외적인 것도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감액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뭐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누구야?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분들 생각하는 그런 임의적 판단은 아니고요. 네. 한국 표준 직업 분류표상 그 대분류 9에 해당하는 직종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정해져 있군요. 네, 그래서 거기는 뭐 청소, 경비 관련, 그다음에 건설 및 광업,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에 해당하는 총 6개 중분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수습이라고 해서 무조건 급여를 감액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이 단순 노무직이 아닌 근로자 중에 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이런 경우도 수습 3개월 동안에 최저임금보다 10% 적게 줄 수 있다는 맞습니다. 이런 조건이 있는 거네요. 네, 뭐 정확히 뭐 정리하셨는데요. 최저임금법상 1년 이상 근로계약 정하고 수습 6개월을 정했더라도 3개월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노년층 그냥 고령자들의 근로계약을 보면 1년 이상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장 단위가 1년 정하시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거보다 더 짧은 6개월, 더 짧은 3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참 이 계약부터가 좀 불공정하다는 느낌도 드는데 이 미화나 경비직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 휴게 시설 얘기가 네. 많이 나왔거든요. 네. 휴게 시설도 문제고 이 휴식 시간에도 일이 많다 보니까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러면은 이런 시간은 뭐 근무 시간으로 간주를 해서 임금을 또 청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그동안 이분들이 예전에는 이 휴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네. 그걸 예전에도 뉴스 방영됐지만 그런 네. 공간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 지금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네. 이 의무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은 다 설치가 돼야 되는데요. 근데 단 10명 근로자 10명 이상 중에 미화원이나 경비원 분들이 2명 이상 경우에는 휴게시설을 설치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장들은 지금 휴게시설은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업무량이 많거나 이런 뭐 민원 처리 때문에 휴게를 못 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시간 외에 다른 시간에 휴게 시간을 이용해 주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이 관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행정적 처리의 완성도는 굉장히 높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휴게 시간을 무조건 쉬도록 곳곳에 게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챙기시는 수밖에 없어요. 네. 자, 그리고 보니까 작년 이 실업급여 수급자 60세 이상이 10명 중 3명 꼴이다. 거의 그러니까 30% 2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좀 비율이 높아진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걸 그냥 구조적 문제에서 찾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간제 법으로 들어오면 2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우리 그냥 무기계약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네. 그에 대한 예외로서 준고령자인 55세 이상은 1년 단위나 그 계약직을 2년 초과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뭐 이 55세 이상에 많이들 직종하는 뭐 미화 경비 주차관리 직종에서는 사실 계속 계약직으로 일하시는 거죠. 뭐 근로계약 기간도 뭐 1년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네. 실제로 뭐 용역 회사가 뭐 1년이나 2년 단위로 바뀌기도 하니까 계속 회사를 바꿔가면서 계약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퇴직금과 연차 수당이 용역 업체들에서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도 사실이어서 네. 단기 계약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는 건데 네. 실업급여 받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두 가지를 충족하셔야 돼요. 아까 그 실업급여 마지막 퇴사하실 때가 비자발적인 퇴사. 아까 우리가 말씀드리는 이제 그 계약 만료가 주된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 말고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하신 거는 고용보험을 가입을 180일 이상 되었냐의 이제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주 5일 근무하신다고 하면 이 토요일은 빠집니다. 그러니까 주 7일 중에 유급 인정일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일에 대한 것과 주유 인정일수 6일에서 그렇게 되면 6개월이 아니라 한 7개월 반까지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만 3개월만 근무하고 계약 만료 퇴사하시더라도 퇴사 18개월 전에 실업급여를 받지 않으셨다고 하면 이 보수 지급 기초 일수 이걸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해서 하실 수 있어요. 180일이라고 해서 6개월 이렇게 단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근무한 일 날짜를 따져서 맞습니다. 한 7개월 반 정도 되는군요. 네, 그래서 이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직장의 것을 합할 수 있다. 언제까지? 내가 퇴사 전 18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날. 네. 이게 만 65세 이후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서 이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돼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네, 이게 뭐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일하시는 우리 분들께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으신 사항이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몇 년 전에 조금 조금 유리하게 바뀌긴 했습니다. 근데 65세 이전에 취업한 경우에 직장을 그만두고 그러니까 오늘 그만두고 내일 다른 직장에 가시는 공백 기간이 하루라도 없으면 이게 그 직장에서 자진 퇴사했더라도 이걸 이어줘요. 그러니까 65세 이에 다 했지만 이어줘서 그냥 나중에 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미화나 경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이 좀 적고 그래서 뭐 연차 휴가라도 가려고 하면은 이제 주변 동료들이 힘들어지니까 그냥 안 가게 되는 경우, 못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사용 못한 연차 수당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당연히 받으셔야죠. 네, 그게 다만 이제 월급여에 이제 연차 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일 경우에는 조금 다른 문제가 생기게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급여 연차 수당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연차 사용할 수 있지만 그만큼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감액되는 것은 있습니다. 네. 자,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오늘은 고령층 노동자들의 노동법 적용 실태와 또 개선점 등 알아둬야 할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시거나 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신승훈의 그대여서 고마워요. 네, 신승훈의 그대여서 고마워요 들어봤습니다.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3623님. 고령 노동자의 취업이 증가하는데 근로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정부의 노동지원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가능한 일일까요?
지금 생각하시는 게 정책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고령자 고용 장려금이라고 해서요. 뭐 정년을 폐지하거나 정년 연장하고 뭐 정년 이후에 촉탁으로 재고용하는 걸 제도화 시킨 기업에서는 고령자 계속 조용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어떤 기준일에서 3개월 평균 60세 이상 그 직원 수가 증가했을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이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 앞으로 좀 더 많은 정책이 개발되겠죠. 네. 자, 그리고 청취자 김은혜님, 저도 고령자입니다. 급여가 너무 적은데 이 회사에 건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계약 기간이 짧아서 다음 계약 못할까봐 걱정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에서 노동법으로 회사를 제재할 수 있는 경우는 일하는 시간 대비해서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네. 그 급여 수준 이상만 된다고 하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그 숙련 노동자를 기르기 위한 생산성 향상에 그걸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 생각이 없다고 하면 네. 법적으로는 제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이런 경우에는 그냥 뭐 대화를 통해서 잘 그렇죠. 회사가 이제 해결하는 자체적으로 수밖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네, 뭐 그렇습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8436님, 저도 고령층입니다. 얼마 전 아파서 시술을 받느라 직장을 쉬게 됐는데 회사에서 오래 쉬게 될 것 같으면 그만둬라라고 해서 일단 지금 출근을 합니다. 법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까지 이렇게 아플 때 쉴 수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사실 이게 뭐 우리 산재, 그러니까 일하다가 다치셨거나 병을 얻으셨던 이 산재로 승인받지 않으면 네. 법적으로는 병가제도라는 게 없어요. 노동법에서는요. 그러니까 네. 요거는 이제 회사에서 운영하는 병가제도가 있으면 이용하시면 되는데 네. 법에서는 이 개인적인 질병을 아플 때 쉴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이 뭐 계약상에 혹은 뭐 규정상에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있다면 그걸 이제 그렇죠. 말씀드릴 수는 있고. 맞습니다. 네. 네. 자, 2402님은 60대 후반에 기간제 근로자로 오래 일하다가 얼마 전 퇴사하고 쉬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좋은 정보 주시는 김효신 노무사님 감사합니다라는 사연까지 들어와 있어서 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당신의 귓가로 특급 배송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네, 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은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집권 초반 인사 거의 뭐 마무리하고 있는데 가장 큰 특징 한번 짚어볼까요? 예, 이 부처 19곳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를 제외한 17곳 인선이 끝났습니다. 예. 이재명 정부 초대 조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철학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요. 네. 대체로 실용과 통합. 이 두 가지 단어로 이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명된 인사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게 현역 의원들이 7명, 총리까지 따지면 8명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 된다는 거고요. 예. 이 대표가 3년간 당대표를 역임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 의원들을 상당히 많이 만날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그러면서 검증했던 실력자들 대부분 그 의원들로 채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두 번째는 기업 출신이 대거 기용된 건데요. 예. 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두산 에너빌리티 김정관 사장 그리고 한성숙 네이버 대표를 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는 배경훈 LG 인공지능연구원장 출신을 지명했는데 네. 이것은 실사구시 또는 이 현장의 목소리를 좀 담아내겠다 이런 의지로 해석이 됩니다. 전문가. 네. 세 번째는 여성이 5명이거든요. 이 거의 그렇죠. 30%에 가까운 비율인데 네. 이 대통령이 여성 장관 비율을 별도로 어느 정도까지 하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말을 하면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렇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을 하겠지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30%를 국무위원으로 채우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당시 네.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30% 가까이 채웠다는 것은 나름대로 상당히 여성 비율을 높이려고 노력한 흔적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번째는 철도 기관사이면서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의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네. 보수 진영에서 몸을 담았던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도 두드러졌는데 네. 이 지금 현재 민주노총이 오랫동안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아서 지금 사회적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좀 네. 고려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또 하나는 이 대통령이 중도 보수를 천명하면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말을 처음 취임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이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네. 다섯 번째는 이 과거 정부와 좀 다르게 관료와 교수 출신이 상당히 줄어든 겁니다. 아하. 네. 조직 장악이 쉽지 않은 기재부와 외교부 수장에만 이 정통 관료를 지명했고요. 네. 교수 출신은 이진수 교육부 장관이 유일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를 이 반면교사 삼아서 대통령실이나 내각 임명 기준을 모두 실무형으로 바꾸기로 했고 교수는 최대한 배제하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네. 이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새 정부 집권 초기 인사 내용 특징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지금 뭐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렇게 2명 인사청문회를 했고요. 앞으로 정말 많은 청문회들이 대기 중인데 벌써부터 논란이 많습니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인사를 꼽아볼까요? 예, 가장 의외의 인물은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네. 이 후보자가 총장으로 재직했던 충남대의 민주동우회 그리고 그 학교의 이 교수가 네. 직접 반대 성명이나 글을 올려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불통형 리더십을 보였다. 또 소녀상 건립을 방해했다. 역사의식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적을 했고요. 예. 국민의힘에서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한 해 8천만 원 가까운 소득을 올린 것과 이 권 후보자의 배우자가 과거 서울과 경북 안동시, 대전 등에 있는 업체로부터 동시에 급여를 받은 것을 부부의 허위 근무 의혹이라며 공격을 했습니다. 네.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 배우자가 이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손소독제 관련 주식 1,132주를 추가 매입한 것도 논란인데요. 네네. 정 후보자가 당시에 방역을 지휘했기 때문에 이게 공직자 이해 충돌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또 원전 개발이나 수출 전문가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는 환경단체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 방향에 맞지 않다 이런 주장이고요. 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정부 규제 직전에 최근에 있었던 거죠. 네. 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고요. 예, 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자신이 운영했던 태양광 사업이 과거 발의한 이 태양광 관련 법안과 이해 충돌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부동산 등 재산뿐만 아니라 이해 충돌 또 리더십 문제 이런 다양한 논란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인사청문회가 상당히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송미령 농림부 장관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뭐 일단 여당 내 반발은 좀 잠재운 것 같은데 여전히 진보 진영 반발이 만만치 않죠. 네, 이 송 장관은 두 가지 논란을 잠재워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농업 3법을 과거에 농망 3법이라고 반대하면서 예.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까지 건의를 그렇죠. 한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지난 12.3 계엄 선포 때 국무위원들의 모임에 참여하면서 내란 동조 세력으로 지목돼 있기 때문에 네. 아직 내란 특검이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이렇게 유임을 시키는 게 맞느냐 이 부분도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네. 예, 우선 송 장관은 두 차례의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자신의 과거 발언을 반성하고 농망 3법을 희망 3법으로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예, 대통령 국정 철학에 따르겠다는 취지로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여기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여당 농해수위 위원들을 직접 만나고 거기에다가 송 장관도 추가로 당정 협의를 명목으로 만나서 다시 한번 이 대통령 국정 철학에 맞춰서 농업 3법을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 문제는 이 진보당 등 소수 진보 진영과 농민 단체들, 시민 단체들인데요. 송 장관이 아직 이들을 설득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순호 이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이 송 장관 유임 발표하자마자 이 의문을 가졌고 네. 그 의문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다면서 농민들로부터 신뢰와 믿음을 얻지 못하면 송 장관의 유임을 철회하거나 송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네. 또 조만간 내란 특검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이때의 송 장관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합니다. 생각지 그렇죠. 못한 후폭풍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현재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새 정부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지휘자로 뭐 자신과 가장 친밀한 정성우 의원,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고요. 또 이
카운트 파트너인 민정수석에는 검찰 출신 봉욱 변호사, 또 행안부에는 4선의 윤호중 의원 지명을 했습니다. 이 세 명이 다 좀 성향이 부드러운 편이다, 온화한 편이다라는 특징인데 검찰개혁 속도가 좀 늦춰지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이 5선의 정성호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한 것은 뭐 오랜 고심 끝에 정 의원이 이 대통령의 이 검찰개혁 의지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정 의원이 과거부터 협치, 대화와 타협, 정치의 복원 이런 부분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주장해 왔기 때문에 합리적인 인사로 보여지고요. 이 거칠고 어려운 검찰 개혁을 좀 더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순조롭게 이뤄내지 않겠느냐 이런 적임자로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러한 성향 때문에 이 검찰 개혁 속도가 좀 늦어질 것이다 이런 의구심이 현재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네. 정 의원은 이 기재위원장, 예결위원장 또 사법개혁위원장을 했고 오랫동안 법사위에 있었기 때문에 검찰 개혁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검찰 등 이 법조계의 이 두터운 신망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 봉욱 민정수석과 함께 이 검찰 개혁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또 정 의원은 원래부터 검찰 개혁은 검찰을 아는 사람이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네. 이 검찰의 또 이 수사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 검찰을 기소청으로 놓고도 이 다음 수사를 그러면 중수청, 공수처, 국가수사본부로 어떻게 나눠서 운영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아마 이해관계자들의 조율을 거쳐서 결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 검찰 출신인데다가 윤석열 정부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이제 평가받고 있는 봉욱 민정수석 그리고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이 과연 이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이 부분을 불식시키는 것도 하나의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개혁 의지는 분명하다는 점에서 이렇게 임명을 한 걸로 보이는데 뭐 지켜보고요. 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소감 밝히면서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해서 집중된 권한을 재분배하는 개혁에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을 거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 고민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뭐 역시 검찰 개혁 좀 속도 조절하지 않겠냐 이런 시각이 나옵니다. 네,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 현재 상황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의 속도를 내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눈앞에 닥친 현재 민생 그리고 바로 또 그 위험으로 닥치고 있는 미국 관세 압력. 그렇죠.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하는데 무게 중심을 두고 있고요. 그렇게 국정 운영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이러한 검찰 개혁의 속도를 아주 빠르게 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세 개의 특검이 동시다발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상당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피로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 개혁까지 속도를 높이게 되면 상당히 반발이 커질 수 있다. 이런 계산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정성호 후보자 역시 이 시간이 걸리는 합의 절차를 중시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검찰과 경찰 그리고 국민 여론까지 염두에 둬가면서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생각이 강해 보입니다. 지명 직후에 저와도 통화를 했었는데 이 이해관계가 매우 첨예하고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이 검찰 개혁이라고 했고요. 막 밀어붙여서 될 일은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와 통화를 했었는데 이 개혁 대상인 검찰도 수긍해야 하고 검찰 개혁은 결국 법률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야당도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이 협의해 가면서 해야 되니까 밀어붙일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형사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거거든요. 검경 수사권을 분리한다는 게. 그러면은 이게 잘못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많이 가기 때문에 이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꼼꼼하게 개혁을 해야 되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말들도 했습니다. 따라서 속도도 중요하지만 속도보다는 촘촘한 이 기소와 수사 분리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도 기소청을 두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수사 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또 경찰 수사를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 그러면서 기소는 검찰에만 계속 둘 것인지 아니면 경찰에도 줄 것인지 이 부분을 놓고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완성도 높게 천천히 바꿔가겠다라는 의지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임기를 채울 것처럼 얘기했던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제 돌연 사표를 냈는데요.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관련해서 또 깊은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예,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제 전격 사의를 밝히면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강한 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심 총장은 짧은 입장문을 통해서 검찰 개혁에 대해 시안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다소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퇴임사를 통해서 검찰 보전의 역할은 변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옳은 길이 아니다라면서 아주 직설적으로 네.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임기를 1년여 남겨놓은 심 총장이 이렇게 갑자기 그만둔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하는 고강도 검찰 개혁이 가시화되면서 네. 이것에 반발해서 중도 퇴임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고요. 네. 최근 자녀의 이 취업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압박을 느낀 결과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또 법원의 윤 전 대통령 석방 결정에 즉각적인 이 항고 지휘를 하지 않아서 네. 현재 내란 특검의 대상에 대상. 올라와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도 작용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자, 인수위격인 국정위원회는 검찰의 업무 보고 받는 거 2번 연기를 했었는데 결국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고요. 예. 어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오늘로 예정돼 있었던 검찰의 업무 보고를 무기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3번째 연기를 한 건데요. 네.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검찰이 검찰 개혁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호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예.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20일 검찰의 첫 업무 보고부터 도중에 중단시켰는데요. 네. 수사기소 분리나 기소권 남용에 대한 피해 해결 방안 등의 이 대통령 공약이 있는데 실제 업무 보고 내용에는 검찰이 가진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이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예. 그러고는 일주일 전에도 다시 한번 업무 보고를 연기했는데요. 네. 당시 국정기획위원회는 충분히 숙고하고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갖자는 취지라면서 그만큼 이 사안이 중요하고 중대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 검찰 업무 보고의 핵심은 검찰 개혁인데 이재명 정부의 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이 검찰 개혁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현 정부에서 새로 임명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수사 기소 분리의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충실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다소 유보적인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검찰 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대원칙에 공감하면서도 충분한 논의,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모습을 보인 건데요. 네. 그러면서 이 차관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 등과 관련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가수사기관의 재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상법 개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코스피 3,0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이 상법 통과에 대한 관심 높아졌는데 이번 주에 통과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아주 명확한데요. 네. 이번 주 금요일 4일이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2차 추경안과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안 그리고 이 상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렇지만 중요한 게 디테일인데 상법 개정안 내용을 놓고 이견이 적지 않아서 민주당 지도부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재계를 직접 만났습니다. 네. 분위기를 들어보면 과거와 달리 상법 개정안에 무조건 반대한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하고요. 네. 단지 재계의 입장도 어느 정도 들어달라 이런 주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게다가 국민의힘도 어제 이 상법 개정에 찬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이 여야 원내대표가 어제 만났는데 상법 개정을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입장을 모았습니다. 네. 오늘 법사위 일소위에서 이 가능한 합의 처리하는 쪽으로 이 방향이 잡힌 대로 이제 논의가 될 텐데 아직 합의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이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5개 내용 중에 3% 룰은 빼는 건가요? 처음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 3% 룰을 빼고라도 이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방법을 검토했었는데요. 네. 내부에서 이것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다시 네. 한번 논의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이 3% 룰이라는 것은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 주주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의 지분까지 더한 합산 지분 의결권을 네. 3%로 제한하는 겁니다.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계에서 이 투기 자본이 경영권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그동안 반대해 왔던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수용하면서 이번 주에 통과시키겠다는 의지 확인했습니다.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